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자산운용 퀀트 운영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상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흔히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바이사이드, 즉 운용사, 그리고 셀사이드라고 하는 증권사의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자산, 그리고 채권이라고 하는 보통의 안전자산을 동시에 운용하는 멀티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지속적인 다양한 자산에 대한 배분, 그리고 다양한 경기 국면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가치관, 그리고 투자관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자산운용에서 퀀트 운용팀이랑 인덱스 펀드 운용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퀀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투자의 기준을 객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량하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우량하다는 말은 굉장히 정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우량하냐는 기준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도산 위험이 있느냐, 아니면 기업이 정말 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 혹은 기업이 현금 흐름을 잘 창출하고 있느냐 등의 기준이죠. 이렇게 우량하다는 말을 객관화할 수 있고, 또한 우량하다는데 관련이 높은 지표들, 이런 것들 각각의 지표로 만들고 연관성을 합쳐서 펀드의 전략을 개발하는 게 퀀트이고요. 인덱스라고 하면 보통 지수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모든 기업들을 포괄하는 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퀀트 펀드는 다양한 우리의 투자 생각을 객관화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이고요. 인덱스 펀드는 우리가 경제에 투자했을 때는 아주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덱스 펀드, 퀀트 펀드 등 DMA를 통한 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어떤 서비스가 증가하게 되면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증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요자의 증가에 의해서 늘기도 합니다. DMA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거래를 내는 대신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시스템을 통하는 거래를 일컫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경우 운용 규모도 크고, 그리고 매매를 할 때마다 시장에 주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퀀트 펀드나 인덱스 펀드처럼 대량의 매매가 자주 집행되는 펀드들은 이렇게 DMA, 즉 직접적인 거래를 통해서 시스템을 통하는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펀드 전략에 있어서 운용도 중요하지만 주문 집행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DMA에 대한 수요가 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한 이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과거에 한국 증시를 얘기하면 항상 저평가라는 말이 왔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저평가는 뭐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퀀트 운용팀이다 보니까 저평가는 장부가치, 즉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라고 하는 걸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봤을 때 회사의 가치가 그보다 높으냐 낮으냐죠. 한국 같은 경우는 증시가 PBR 1배, 즉 장부가치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2600포인트를 넘기 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0.85배 정도에 거래됐죠. 이 말인즉슨 한국의 코스피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면은 기업이 버는 비용보다 써야 되는 비용이 많아서 향후에 이익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근데 26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결국 장부가치 1배 이상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그 말은 즉 기업이 향후에 쓰는 비용보다 버는 비용이 더 많을 거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기업들이 턴어라운드도 했고 또 새로운 사업들이 가시화되면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런 국면에 대한 재평가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마찰적인 국면에서 변동성이 높아지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고, 저희는 이런 마찰적 국면 이후에 정말 가시적으로 한국이라는 기업이, 커다란 기업이 장기적으로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환율, 펀드의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코스피랑 환율을 하나의 차트에 놓고 보시면 코스피가 오를 때 환율은 내려가고 환율이 오를 때 코스피는 내려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이 반대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흥국 증시는 위험자산이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환 또한 위험자산입니다. 둘은 동일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즉 달러 대비해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환율 차트는 하락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증시 대비해서 한국이 강세를 보면 증시는 상승하는 차트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증시는 똑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뒤집어서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그리고 선진국보다 신흥국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때 환율과 증시가 똑같이 강세를 보입니다. 유로 같은 걸 보시면은 달러가 기준이 아니라 유로가 기준이기 때문에 유로와 환율이 코스피랑 모양이 동일하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산업도 위험 선호 현상이 높아질 때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높아지고, 또한 기업들의 수익률 변동도 커지기 때문에 코스피, 환율, 그리고 펀드의 성과 또한 동일하게 연동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이 되게 거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개인들의 투자 참여는 굉장히 건전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와 달리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으실 경우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든 아니면 구글 검색이든 여러 서적을 통해서도요. 저는 자기의 책임하에서 투자를 시작하는 건 모든 행동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본 증식,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또한 굉장히 권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주체가 누구이건 간에 투자자의 자본시장 진입도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딱딱한 얘기만 했기 때문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 오는 날에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출발할 때는 비가 와서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나 아니면 연인한테 얘기하겠죠. 우리가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곳에는 날씨가 맑고 재밌게 놀고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을 거야. 그런 게 작년의 증시입니다. 작년 3월에 정말 나쁜 증시였고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었지만 시장은 오히려 상승했죠. 결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도착지에 맑은 날씨를 보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개발뿐만 아니라 접종, 그리고 접종 이후에 경제 정상화까지 이미 반영을 한 수치인 거죠. 서두에 질문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PBR 1배를 넘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에게 남은 일은 백신의 접종, 그리고 경제 정상화 이후에 정말로 맑은 날씨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을 확인하는 일이 남은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갱신했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낮은 지표로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진하다면 도착했는데도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또 변동이 심해질 수도 있겠죠. 반면에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맑은 날씨의 경제 지표들이 계속 나온다면 지금의 순항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가장 심플한 차이점은 잃었을 때를 고려하는 지인 것 같습니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점은 딱 손해에 대한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투자자들은 위험 조정 수익률을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서 반대로 실패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그 자본 손실을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투기는 이럴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판에 뛰어들어서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그리고 이걸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모든 가진 것을 끌어모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의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 대비 보상을 생각해서 합리적인 투자 비중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보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합니다. 반면에 투기의 경우에는 하나의 자산에 가진 모든 재산을 위험을 생각하지 않고 투자합니다. 자본시장이 연속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할 때 투자자는 위험 조정 수익률을 고민하기 때문에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투기자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생존하기가, 오래 생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지금 가장 좋은 수익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자산을 투자하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가능한 많이 분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투자하기에 가장 나쁜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가장 나빴던 자산이 가장 좋은 자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분산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위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생각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 돈을 벌어주는 이 자산, 그리고 이 돈을 벌게 된 근거들이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열린 생각으로 그 반대의 가정 혹은 반대의 일이 일어나진 않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즉, 내 돈을 벌어주는 일들이 반대의 위험으로 작용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투자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 투자를 조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스스로의 원칙을 꼭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내가 이것에 투자하는 근거, 그리고 이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나만의 철학 같은 것. 그러니까 즉, 이웃집에 누가 지나가는 말에 무엇을 사라 라고 사거나 혹은 방송, 언론 매체를 통해서 갑자기 보게 된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다면 그 자산의 변동이 커질 때 굳건히 가지고 있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게 빈번하게 매매를 하고 자산 공간에 계속적인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림세를 버티지 못하면 장기적인 수익은 멀리 떠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본인이 어떤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시길 꼭 권장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욱 차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 또한 투자에 대해 경력이 깊지도 않고 또 많이 알지도 않는데 다만 최근에 뜨거워지는 투자 열풍에 개인 투자자분들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게 너무 좋은 현상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투자는 언제나 반대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오늘 하루가 아니라 아주 긴 기간의 목표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리고 풍부한 자본 존식을 할 수 있는 나만의 원칙을 세우시고 다양한 분산을 통해서 건전한 투자자로 자본시장에서 같이 계속 오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